현재 태국의 국경 지역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무리한 채굴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했지만 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로디입니다. 저는 오늘도 국제개발론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교수님이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라 긴장이 됐거든요. 책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죠. 환경 NGO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모은 자료들이 오늘 발표의 중요한 뼈대가 될 거예요.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문장을 던지셨어요. 물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의 질문은 의미심장했어요. 우리는 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 당연함이 사치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인도 겐지스 강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강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죠. 겐지스 강은 수억 명의 인도인들에게 신성한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뮴 오염으로 인해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남미 아마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벌목 현장과 그 인근의 강물 사진이었어요. 아마존에서는 불법 벌목 후 광산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은이 강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의 혈액에서 정상치의 5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었죠. 또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말라붙은 우물가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마을에서는 지하수에 비소가 섞여 마을 주민 절반이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교수님의 사례들은 항상 가슴을 옥죄었죠. 하지만 다음 말씀에 저는 더욱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국입니다. 태국 북부 코크강 유역 치앙마이부터 치앙라이까지 주민들은 비소와 중금속이 포함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태국 현지 주민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그의 말을 번역해 주었죠. 나는 이제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몸속에 독이 쌓일까 두렵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았어요. 산업화, 규제 부재, 정부의 무관심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이 오염은 태국 내부 원인이 아닌 국경 너머 미얀마 광산 때문입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흘러온 오염이라니 이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제 프로젝트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은 국경을 모르고 오염도 국경을 넘어섰죠. 이것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위기였어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이었죠. 태국 코크강의 오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얀마 샨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미얀마 북동부 지역을 가리키셨어요. 샨주는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할까요? 이곳에는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광산 현장의 항공 사진들이 연속으로 보였어요. 샨주에는 망간, 금, 그리고 특히 현대기술 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이런 자원은 현대 산업의 핵심 재료죠. 여러분의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모두 이런 광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자원을 채굴하느냐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중국 국영 기업 10여 곳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채굴권은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의 로고와 그들의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이들 기업의 운영 방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시며 말씀하셨어요. 첫째, 환경 영향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광산 개발 전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죠. 둘째,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합니다. 광석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과 중국 기업 대표들이 악수하는 사진이었어요.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직접 거래합니다. 정상적인 정부 채널이나 국제적 감시를 우회해 계약을 체결하죠. 이는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어요. 이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비디오 클립을 틀었습니다. 영상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의 마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은 코크강의 지류가 흐르는 곳이죠. 영상은 강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물이 자연스러운 청록색이 아닌 불쾌한 색조를 띠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변색되었습니다. 이는 철분과 다른 중금속들이 물에 녹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장면은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그들은 팔과 다리, 등에 생긴 발진과 반점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어요.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과 직접 접촉하는 어부들과 농부들의 증상이 심각하죠. 교수님은 태국 뉴스팀이 제작한 특별 르포르타주로 넘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태국 현지 언론이 촬영한 것입니다. 국경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들이 위험을 감수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강가에 떠있는 물고기 사체들, 2개의 꼬리를 가진 기형 어류,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피부병이 생긴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이 아이들은 오염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그저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접촉하는 물과 진흙에는 비소, 카드뮴, 망간, 그리고 수은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비디오를 일시정지시키고 강의실 불을 다시 켰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국경을 넘는 환경 오염의 실체입니다.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국가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미얀마와 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이 심각한 환경 위기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환경 문제보다 우선시되기 때문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단순히 자원 확보만은 아닙니다. 더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이 작용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어떻게 미얀마에 그렇게 많은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었나요? 국제사회의 감시는 없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기셨어요. 중국의 미얀마 자원 장악 배경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희토류와 전략 광물 확보 전략이에요. 시안주에는 희토류, 망간, 금 등 첨단 산업과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 풍부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희토류 채굴이 줄어들자 국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교수님은 화면에 전기차와 반도체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사장비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샨주 같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둘째, 앞에서 말했던 미얀마 군부와의 밀착 관계입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서방의 제재로 고립되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군부의 무기, 외교적 지지,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산 채굴권, 댐 건설권, 각종 개발권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대1로 전략의 일환이에요. 샨주는 중국의 1대1로 구상 중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의 핵심 축에 포함됩니다. 이 회랑은 윈난성에서 샨주를 거쳐 미얀마의 해안 지역까지 연결되며 중국의 에너지, 광물, 물류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이에요. 미얀마 군부와 중국 기업 모두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며 지역사회나 환경보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값싸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광물을 채취하고 폐수는 그냥 강으로 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태국 총리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관광, 무역, 투자, 모든 면에서 중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통탄 총리는 자국민의 건강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코크강 오염에 관한 여러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환경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이것이 국제환경 문제의 가장 어두운 측면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인간의 생명과 환경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이죠. 패통탄 총리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코크강 유역에 사는 태국 국민들이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코크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염은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지도에서 강줄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2025년 4월 태국 북부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강우량이 기록되었죠. 이로 인해 코크강이 범람했고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코크강의 오염물질이 루악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메콩강까지 도달했습니다. 메콩강은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하천 중 하나로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며 수천만 명의 생계를 지탱하는 강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과학보고서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가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입니다. 메콩강 유역 총 9개 조사 지점 중 6곳에서 기준치의 10에서 19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카드뮴, 망간, 수은 같은 다른 중금속도 위험 수준으로 검출되었죠. 환경오염은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기형적인 물고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형인 물고기마저 생기는 상황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는 중금속에 의한 유전적 변이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죠.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태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한국은 물 관리 기술과 국제 협력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태국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과 분수대, 그리고 강변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두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희망의 사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교수님은 한강의 전경에서 한국의 지도로 화면을 바꾸셨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강들은 오염되었죠. 특히 한강과 낙동강은 산업 폐수와 생활 하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수질 관리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무엇보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사례였으니까요. 한국의 물관리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 정책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로고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이었어요.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물의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설치된 정수 시설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째, 국제환경기구와 협력한 ODA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에 마을 단위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거죠.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태국 치앙라이 인근의 한 저수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과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셋째,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몇 년 전 바로 이 치앙라이 인근에서 저수지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저수지를 정화하고 수질 개선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수질 관리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중국과 한국의 기업 활동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비교해봅시다. 중국 기업들은 채굴 후 방치의 패턴을 보입니다. 자원을 빠르게 채취한 후 환경 문제는 현지에 떠넘기는 방식이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기반시설 구축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지 주민들과 협력하고 떠난 후에도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그 국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사람과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전 교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물에 대한 태도가 국가의 얼굴이 될 수 있겠구나. 교수님은 다시 태국 지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한국은 태국에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한국은 태국의 수질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한국 외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태국 정부에 공식적인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제안한 국제수질 공동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크강과 메콩강의 오염도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화 기술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한국은 기술과 인력, 그리고 비용의 70%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을 태국이 거절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나 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태국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태국은 자체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죠. 물론 실제로는 그런 해결책이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태국은 이런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광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국 정부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국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기업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었죠. 태국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국이며 안보 협력국이죠.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아무리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 해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외교적 부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세안 내부에서 태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 지역 공동 수자원 관리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메콩강은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국제 하천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 전체의 환경 안보에 타격을 주었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외교의 진실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환경이나 인권보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사례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국 기업, 태국 정부, 아니면 무기력한 국제사회일까요? 최근 국제환경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태국을 중국에 굴복하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책이 자국민의 건강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거셌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와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수시설,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심지어 치앙마이 대학의 환경공학 프로그램까지 한국의 지원으로 발전했죠. 그런데도 이번 위기에서 태국은 한국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불행히도 단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환경 피해와 국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향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도움을 준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엘로디의 의견은 어떤가요? 국제개발론 관점에서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기업의 국적을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물의 길을 지켰고 중국은 독을 흘렸습니다.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익 공유가 아니라 책임 공유입니다. 누가 어떤 자원을 얻는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발과 성장만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코크강의 비극은 단기적 경제 이익을 위해 장기적 환경 안보를 희생한 사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크강의 아이들, 붉게 변한 물, 그리고 침묵하는 정부, 이 모든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무리한 개발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한국의 도움을 잊고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태국을 보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사람들이 현재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해 태국 주요 산업인 농업마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있었던 시절과 현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환경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평소와 같았던 목요일 오후, 리처드슨 교수님의 아시아 환경 위기와 국제 협력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농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고, 과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2025년 북부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환경 문제가 드러나는 기폭제였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앙라이와 파야오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지진이었지만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 뻗쳤습니다.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 지역까지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면서 태국 정부는 운하와 수자원에 관련된 조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운하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클롱끄르어 운하는 이미 오래된 배수 시스템과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관광 산업과 수출에 집중하느라 환경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물질이 떠다니는 운하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진 이후 운하 바닥에서 악취가 치솟고 벌레가 번식했으며 쓰레기들이 역류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재난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북부 농업지대의 수자원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치앙라이 주의 코크강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화면에는 코크강의 지도와 함께 몇 가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오염도를 나타내는 빨간 선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가고 있었어요. 코크강은 태국 북부 농업의 생명줄입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이 이 물로 논을 적시고 채소를 키우며 가축을 기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이 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염된 물로 재배한 작물은 역시 오염됩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죠. 이 문제는 태국 내 위기를 넘어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불러온 진동은 사실 진실을 끌어올린 겁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강은 비로소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이제야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코크강 주변에서 항의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환경 재난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위기로 확대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예방 가능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방 가능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은 강의실 앞쪽으로 걸어오시며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자, 이제 태국의 코크강 오염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10년 전인 2015년 코크강은 이미 한 차례 심각한 오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치앙라이와 람빵 지역에 모듈형 정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농업용수의 정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신 기술이었죠. 화면에는 정수시설의 사진과 함께 기술 도면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협력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태국 농업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도 지원했죠.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 이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의 쌀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협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태국 농업은 눈에 띄게 발전했고 태국 쌀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되었죠.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태국 쌀의 가치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방치된 정수시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이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태국은, 한국은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시스템 유지 보수에도 책임을 회피했죠. 한국이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술자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많은 이들이 배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2024년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집권과 함께 태국은 친중 정책으로 선회했죠.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외교, 경제 협력은 축소되었죠. 그 결과 수자원 협력 사업도 중단되었고 이미 설치된 설비는 방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 협력 실패는 제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많은 사례와 비슷했어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관리와 책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는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 간섭으로 간주하고 무시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에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와 피해 지역을 나타낸 지도였습니다. 이 지진은 치앙라이와 파야오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지만 그 여파는 예상보다 멀리 뻗쳤죠.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까지 진동이 전해지면서 오래된 운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었던 내용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고 좀 더 주의 깊게 경청했어요. 클롱끄르어 운하에서 악취가 치솟고 벌레가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태국 정부는 마지못해 수자원 실태 조사에 나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크강의 심각한 오염 상태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코크강의 오염된 모습과 함께 태국 농부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태국은 그때 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기계는 정말 좋았어요. 물이 깨끗해졌고 우리 작물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정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더러운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이 국제협력의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환경 협력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국제협력에서 기술 이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기술을 자국의 것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이 실패한 지점이죠.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 코크강 주변의 논과 농경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환경 위기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크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코크강은 태국 북부 농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비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특히 어린이의 두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카드뮴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요. 이러한 중금속은 한번 체내에 축적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고 정수 공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제 화면에는 한 농부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자신의 논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자라지만 뿌리가 검게 변해요. 곤충도 오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죠.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셨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농부들은 자연의 신호를 읽을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과 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현지 병원에서는 피부 질환과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최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많은 아이들의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중금속 수치가 확인되었어요.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재앙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수도국은 탁도는 0.51로 기준치 이하라는 수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검사는 주로 탁도, pH, 일부 박테리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정의의 문제였어요. 환경 정의를 아시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태국 북부의 농부들은 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이전의 관광객들로 붐볐던 코크 강변의 사진과 현재 텅 빈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크강의 오염은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경제에서 관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치앙라이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특히 코크 강변의 수상식당가는 축제 기간에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였죠. 태국의 전통 새해 축제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사입니다. 화면에는 이전 축제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즐기는 모습, 강변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명한 수상식당가는 고객이 끊긴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빈 테이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식당들, 닫힌 상점들. 현재 관광지 예약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죠.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텅 빈 식당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은 오염된 강 근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코크강 주변의 호텔들은 문을 닫고 있고 수공예품 판매상들은 손님이 없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매달 수질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안전한 삶이에요. 정부는 수치만 발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숫자와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관광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이는 지역 사회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국제환경학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지역적 환경 문제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미국 국기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태국에 3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36%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 농부 보호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의 친중국 정책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이 뉴스는 태국 농산물 수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관세로 인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협력하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경고였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태국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약 8%가 농업에서 발생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태국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죠. 교수님은 태국 농부들의 일상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쌀을 수확하고 과일을 포장하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6% 관세는 사실상 수출 금지와 다름없거든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 수출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한국과 손잡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품질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전화조차 안 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경 문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관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수십만 농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교수님은 이제 태국 농업의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넘어가셨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태국 농업 GDP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500만 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 복원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코크강의 중금속 오염은 이미 토양에도 깊이 침투했고 이를 정화하는 데는 최소 5에서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질문했어요. 그동안 농부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 구조를 재편하여 실내 수경 재배와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과 태국 사이의 무역 협상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왔고 취임 이후 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패통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외교적 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국제무역, 환경, 농업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환경 문제가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적인 수질 오염이 어떻게 국제무역, 외교관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과 중국 지도자의 회담 장면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태국이 직면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중국의 그림자, 한국의 기억.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태국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총리의 연설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코크강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의 농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력한 파트너란 중국을 의미합니다.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태국의 친중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수자원 개발 모델이 과연 태국에 적합한가 하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의 댐 건설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이 주도한 미얀마의 이라와디 댐, 라오스의 셋비안 댐 사례를 보십시오. 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변 국가들의 농업 생태계를 크게 붕괴시켰습니다. 특히 셋비안 댐의 붕괴 사고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농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죠.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댐 붕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국의 개발 모델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태국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식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 협력 방식을 비교하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보다는 종속을 택했고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교수님은 태국 농부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나눠줬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땅과 물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적 차이가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습니다. 지금 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독립적인 농업국가인가? 아니면 종속된 소비국인가?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결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갈림길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한쪽은 한국 방향을, 다른 쪽은 중국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국과 같은 파트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 이 선택은 태국의 환경,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국제환경학을 공부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처럼 환경 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선택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다. 태국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이렇게 한국의 수자원 기술 지원이 사라진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계속 나라의 경제를 깎아먹는 태국 총리의 현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이 현재 한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한국인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태국은 한국인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국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특파원으로 5년째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기사를 써왔죠. 사실 태국은 제가 휴가로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최근 취재 의뢰가 들어와 업무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헤일리, 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 편집장의 메일을 받은 건 2달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현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입국할 때 한국인들만 별도로 심사를 받아요. 호텔에 예약했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가격과 한국인 가격이 따로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SNS와 여행 포럼에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방콕의 활기찬 시장과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이건 분명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일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죠. 태국 관광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도 있었어요. 한국 법무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다는 뉴스였죠. 단순한 민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와 정책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가능한 빨리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편집장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취재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을 방문해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보고 그 다음 태국으로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 녹음기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걸까? 아무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저널리스트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 취재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 기대와 긴장이 함께했죠. 저는 취재를 하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태국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최근 태국 여행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분들을 찾습니다.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하루 만에 수십 명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첫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헤일리 씨, 저는 10년 넘게 태국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친절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미영 씨는 지난달 방콕 여행에서 느낀 불편함을 털어놨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한국인들만 별도 심사대로 안내하더니 서류 검사가 유독 오래 걸렸죠. 중국인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여행객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박준호 씨는 푸켓 리조트에서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갑자기 한국인은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체크인하던 서양인들과 중국인들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어요. 명백한 차별이었죠. 서울 시내 여러 카페와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이어갔어요. 기록한 사례가 30건을 넘어갈 때쯤 뚜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데 한국인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스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예약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한국인에게만 더 비싼 메뉴판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태국 관광청 서울지사에서 일하는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태국의 일부 호텔과 상점들은 한국인들이 소비력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바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일부 현지 업체가 아예 공공연하게 한국인에게는 다른 가격표를 적용하고 있어요. 일주일간의 인터뷰를 통해 모은 증언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태국으로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때였죠.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질문에 마지막 인터뷰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그 답은 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태국 사이에 숨겨진 갈등에서 찾아야 할 거예요. 이틀 후,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취재는 계속됐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은 사업차 태국을 자주 방문한다고 했어요. 요즘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3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특히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졌죠. 6시간의 비행 끝에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공항 곳곳에 걸린 중국어 안내판이었습니다. 한국어 안내는 찾기 어려웠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섞였어요. 여권을 한국 여권으로 속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를 몇 마디 섞어가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입국 심사대는 여러 줄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 줄은 유독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서 있었어요. 입국 심사 직원들은 다른 국적의 여행객들은 빠르게 통과시키는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추가 질문과 서류 요청을 하고 있었죠. 왜 저 사람은 그냥 통과하는데 저한테만 서류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한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추가로 체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떤 체류 계획서인지 설명도 없고 사전에 안내받은 적도 없어요. 태국 여행은 10번도 넘게 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미국 여권을 가진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했지만 한국인들의 불편함은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 가족이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우리만 관광세를 내야 하는 거죠? 저기 중국인 가족은 안 내던데요?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새로운 규정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제 앞에 선 한국인 커플은 예약을 확인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인 고객은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호텔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었죠. 제 차례가 되자 똑같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헤일리 씨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태국인 가이드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실 최근에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관광 정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약간의 제한을 두는 편이죠.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 날 저는 방콕 시내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례를 수집했어요. 그랜드 팰리스 입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만 추가 입장료를 요구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쇼핑몰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VIP 대우를 해주는 반면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꺼리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끝에 방콕의 관광 스포츠부 부국장인 슈타폰 차이보 씨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정부청사 내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어요. 차이봇 부국장님,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공식적인 답변을 시작했어요. 태국은 모든 국가의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한국인 관광객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정책은 없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차이봇 부국장의 말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현재 태국 정부는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 차트를 가리켰어요. 그래프에는 각 국가별 관광객 수와 경제적 효과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관광객의 규모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큽니다. 코로나19 이후 태국 관광업 회복에 있어 중국 시장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차이봇 부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현재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세 면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패통탄 친나와 총리 만남 이후 양국 간 관광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그럼 한국인 관광객은요?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차이봇 부국장의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태국 관광청의 마케팅 담당자인 파낙 퐁차이 씨와 비공식적인 자리를 가졌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최근 태국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죠.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중국 퍼스트 정책을 은근히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관광업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호텔과 쇼핑몰에서 중국어 안내판이 크게 늘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어 안내문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실제로 제가 머물던 호텔 로비에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한국어 안내판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중국어 안내판은 더 커지고 눈에 띄는 위치로 옮겨져 있었죠. 판학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지원이 훨씬 크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방콕의 유명 쇼핑 지역인 시암스퀘어를 방문했어요. 대형 백화점 입구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고 VIP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국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는 단순히 관광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외교적, 경제적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음 단계의 취재를 준비했어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는 방콕의 고급 호텔가로 향했어요. 5성급 호텔들이 밀집한 수쿰빗 지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저는 프런트 직원인 수파차이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답변만 하던 그도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을 보장하자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최근 태국 호텔업계에서는 고객 국적별 차등 요금제가 은근히 퍼지고 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여행지에서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룸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률도 높죠. 그래서 일부 호텔과 상점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차별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이름으로 포장하죠. 하지만 실상은 같은 서비스에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들었습니다. 일부 리조트에서는 한국인 예약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수파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이 있는 곳도 있죠. 특히 한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인 손님들은 예의 바르고 팁도 잘 주는 편이에요. 문제는 최근 태국 정부의 방침이에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다 보니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죠. 이 말은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했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큰손 고객이었는데 이젠 반대로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기 때문에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태국 관광업계의 베테랑인 프라유 씨를 만났어요. 그는 20년 넘게 관광 가이드로 일해온 경험자였죠.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환영받았어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태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소비력도 높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프라유 씨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태국 관광업계에 대거 유입되면서 호텔과 상점들도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변화가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 취재를 통해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죠. 특히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이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외교부 영사과에서 근무하는 김민호 영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현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견해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해졌어요. 2024년부터 한국 법무부가 태국인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고 이게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죠. 김 영사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태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불법 체류자 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게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어요.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반발하고 있죠. 태국 현지 SNS를 살펴보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태국어 해시태그 한국차별이 트렌드에 올라 있었고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태국인들을 차별한다. 우리가 한국 가기 힘들다면 한국인들도 태국에서 편하게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국 정부도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태국 관광청 내부 관계자의 익명 증언에 따르면 이런 감정이 겹치면서 태국 정부가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종의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 영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태국인 입국 심사 강화가 태국의 한국인 대상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양국 국민들의 감정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취재 5째 날, 저는 방콕의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를 찾았어요. 이곳은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죠. 거리에는 수많은 상점과 노점, 레스토랑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카오산 로드에서 10년 넘게 기념품 가게를 운영해온 삼파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인들이 예전처럼 많이 안 와요. 매출이 확 줄었어요. 저희 가게는 한국인 고객이 30% 정도였는데 이제는 10%도 안 돼요. 근처 레스토랑 주인인 나리 씨도 비슷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단체 관광이 많아서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고 자유롭게 돈을 쓰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푸켓의 해변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리조트 매니저인 아나 씨는 예약률이 2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예약이 급감했어요. 특히 한국 연휴 기간에 기대했던 예약이 안 들어오니 타격이 크죠. 이런 경제적 타격이 태국 현지인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만 유치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관광산업을 망치고 있다. 차라리 한국인들에게 관광세를 면제하고 중국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방콕 포스트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태국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태국 관광 스포츠부 앞에서 작은 시위 현장을 목격했어요. 30여 명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모여 한국인 관광객 차별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려는 특별 관광세를 철회하라. 차별적인 정책이 태국 관광업을 망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에게만 200바트, 약 1만 3천 원의 특별 관광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약 취소가 급증했어요. 이런 차별적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었지만 정작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자유롭게 소비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중국인 관광객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관광세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관광세를 면제하면서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현지 시장인 짜뚜짝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태국이 너무 중국만 신경 쓰고 있어요. 관광세도 공평하게 모든 외국인에게 부과하거나 아예 없애야 해요. 귀국하기 전날 태국 관광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저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국인 대상 관광 정책을 재검토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관광세 부과 계획은 재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태국 내에서 한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서서히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러한 상황에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태국 관광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태국 총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밝혀지며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릴리예요.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함이 묻어났죠.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이요. 독일입니다. 프랑스죠. 학생들의 대답이 이어졌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APR-1400의 구조도를 보여주셨어요. APR-1400은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1400메가와트급의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도 받았어요. 이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술만이 받은 인증이랍니다. 2009년 UAE는 5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경쟁자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 일본 연합의 GE 히타치, 그리고 한국의 한전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죠.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3년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와도 2코반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 프로젝트의 규모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원전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사례인데요. 교수님은 칠판에 태국의 전력 위기라고 쓰셨어요. 2020년대 후반, 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력 예비율이 15%에 불과했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태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국은 태국의 최신 원전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함께요. 이는 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과 태국의 원전 협력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태국 정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PR 1400기기 건설과 함께 태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종합 프로젝트였죠. 투자 규모만 약 1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태국 측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죠. 기술 이전 조건도 합의했고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거예요. SNS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커졌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카드였던 거죠.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요. 수개월간 진행된 실무 협의,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제한 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주요 원전 기업들이 모두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죠. 이들 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태국에 투입한 상태였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철수한 직후 다른 국가들과 빠르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와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원전 건설 협약을 맺었고요. 옆자리의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태국이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 태국 정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경기 둔화와 전력 수급 문제로 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투자금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어요.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제한되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예정되었던 공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교실 안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원전들이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곧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옆자리에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티나라였죠. 우리나라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예요. 지투잖아요. 누가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티나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아, 티나라가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네요. 그럼 원전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먼저 원전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평균 92.4%로 세계 1위예요. 반면 중국은 76.8%에 머물러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반면 중국의 원자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티나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건설 경험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산과 공기를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은 4년째 지연되고 있죠.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어섰고요. 티나라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자립도를 보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태국의 선택이 왜 실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티나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책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최근 태국의 대홍수 사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태국 방콕과 주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배수시설과 전력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씁쓸해졌어요. 하지만 두 나라의 반응은 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핑계로 지원을 미뤘고 러시아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태국은 혼자서 이 위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반면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즉각적으로 배수 펌프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한국전력은 침수된 변전소를 48시간 만에 복구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자사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했고요.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티나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수자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 홍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요. 한국은 몬순 기후에서 수십 년간 전력 인프라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태국처럼 연중 강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최적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원전과 전력망은 홍수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은 이런 조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저는 옆자리의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한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수업은 그 현실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 태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1월 말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정전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띄우셨어요.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콕 인근의 7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위기로 이어졌어요. 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죠.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조업체 47개사가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났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뒤를 이었고요. 티나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한때 태국이 거절했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생산 단지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어요. 방콕의 상업 중심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호텔들은 객실 운영을 60%로 제한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죠.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실업률은 12%를 기록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콕 시내는 연일 대규모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시위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왜 거부했나? 우리의 미래를 돌려내라.
그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죠.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규탄했죠.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를 외쳤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야당은 국회에서 패통탄 총리의 탄핵을 추진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태국 경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투자금도 이미 집행됐고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죠.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평가였죠. 결국 태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금 태국의 상황은 한국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거든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패통탄 총리의 결정 뒤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죠. 교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윌슨 교수는 패통탄 총리가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는 이런 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총리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반면 태국 국민들은 전력난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한 지도자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였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의 전력난과 경제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외교 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토마스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가 정책은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익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죠. 교수님,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 정부들과 신뢰관계도 구축했으니까요.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때로는 쓰라린 실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 신뢰,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경제학자가 되어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겠다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기회와 신뢰는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티나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결연한 표정도 보였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수업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행동이 결국 이렇게까지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